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중급회계 강의 2장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오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마쳤었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할 차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했었죠? 자,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회계기준서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계기준들의 가장 뼈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개념책이다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재무보고의 개념책에는 크게 먼저는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지적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본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작성할 때는 특정 기업, 단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연결재무제표처럼 지배기업, 종소기업 여러 개의 기업이 합쳐져서 재무제표를 작성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 각 계정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재무제표의 인식, 결국 거래가 발생한 것이 재무제표에 표시가 될 텐데 어떠한 것들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가. 자산부채 같은 경우는 뭐였죠? 자산부채 같은 그 경우에서는 경기력 효익이나 그것들이 유입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자산과 부채 이거를 각각 표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측정의 문제, 우리가 화폐액으로 얼마로 표시할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8절에 표시 공시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유지 개념 이걸 하고 오늘 2장에 대한 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절의 측정입니다. 재무제표의 요소를 인식하여 재무제표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측정의 기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측정이란 무엇이냐? 측정 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서 식별된 속성, 즉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현행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측정 기준에는 두 가지. 하나는 역사적 원가가 있고 또 하나는 현행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 것이 역사적 취득 원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행 가치를 세 가지로 나누었네요. 첫 번째 현행 원가, 사용 가치, 공정 가치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역사적 원가는 뭐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취득 원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측정한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100억을 주고서 3년 전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역사적 취득 원가는 얼마? 3년 전에 100억 구입한 그것이 곧 역사적 취득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금액이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금액이 300억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올라갔어요. 그럼 그런 경우 300억으로 표시해야 될까요? 만약에 역사적 취득원가로 하는 경우는 가격이 변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역사적 취득원가로 계속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거죠. 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IFRS의 특징 중에 또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했는데 공정 가치를 확대한다는 것이 있었어요. 공정 가치를.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를 넘어서서 측정 기준으로 기타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행 가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현행 원가를 한번 봅시다. 현행 원가. 자, 읽어볼게요. 측정일에 동동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지급할 대가의 거래 원가를 계산하여 그래서 측정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과거의 가격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동등한 자산을 취득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일 거냐 그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부채 금액들을 뭔가 표시해라. 이것이 현행원가의 개념이죠. 자,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를 발행할 때 수취할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다음에 사용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자원의 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이제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럼 그 특자를 사용했을 때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 가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자산 같은 경우 우리가 그걸 취득했는데 미래에 기대되는 얼마 그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것을 일정한 할인율로 나눠서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무제표에다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이제 페어밸류입니다. 자, 특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되는 가격. 자,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교환 가격, 시장에서 사고 팔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주식 시장에서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구체적으로 가격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이루어진 가격이 뭐가 된다? 곧 공정가치가 된다 이거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IFRS는 이제 역사적인 취득원가 넘어 또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이러한 개념의 공정가치를 대거 확대시켜서 이거를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에 표시와 공시입니다. 자, 표시.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여러 이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표시할 건가? 재무제표 정보의 표시와 공시는 도구기업의 소통의 정보 소통의 수단이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와 공시를 결정할 때는 그 효익과 원가를 또 비교를 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시와 공시의 목적과 원칙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유사한 항목의 통합과 상이한 항목은 분류하자. 그래서 유사한 것끼리는 묶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성격이 다른 것들은 분리하자. 세부사항의 제시와 과도한 통합 간의 적절한 균형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또 표시를 하는데 그 재무제표를 이제 표시하는데 재무제표 정보를 쉽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재에서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기업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표현 충실하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과 그 다음에 비교 가능한 정보의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네요. 이 나와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IFRS는 이제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 네 가지 특징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가 원칙 중심, 원칙 중심. 두 번째가 연결재무제표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시의 강화, 우리가 주석의 공시의 강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가치 확대. 요 네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중에서 지금 공정가치를 이제 확대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 예, 원칙 중심이었죠. 자, 원칙 중심에서 이렇게 IFRS가 표시하다 보니까 과거에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그 이제 항목들을 재무제표에 표시될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순서를 쫙 정해주고 규칙 중심에 대해서 그거에 의해서 표시를 하라 했는데 지금 IFRS는 원칙 중심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라 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 그 담당자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회계 처리를 하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그래서 표현이 충실하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재무제표로 이제 항목들을 분류해 보면 이렇게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재무제표 요소를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거 분류인데, 자산과 부채의 분류, 그래서 특성이 다른 구성요소를 분류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하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 항목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우리가 IFRS는 이제 마찬가지로 원칙 중심이다 보니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표시들 항목이 최소한에 꼭 표시되어야 될 항목들만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자산은 최소한 두 가지, 이것들은 구분해주라.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분류해서 표시해주면 바람직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의 분류, 자본은 청구권이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경우 이를 별도로 분류하자. 자본의 일부 구성 요소에 법률, 규제 또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성 요소를 별도로 분류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을 5가지로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가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이여금, 세 번째가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노계, 다섯 번째 이익이익금 이렇게 5가지로 구체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입각에 의해서 표시를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IFRS는 그걸 구체적으로 5가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 특성에 맞춰서 이제 별도로 분류가 필요하면 분류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항목들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익과 비용의 분류, 그래서 자산, 부채, 현행 가치의 손익계산서에는 당기, 손익, 합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변동으로 인한 수익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정보 또는 충실한 표현을 제공한다면 수익과 비용은 기타 포괄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단기 손익이 이제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는 이것들이 표시가 돼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동으로 인한 거, 자산 부채 변동으로 인한 거, 이런 것 중에는 이제 보면은 그 단기 손익으로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재무제표 항목을 합하는 것. 많은 양의 사소한 세부사항과 섞이거나 과도한 통합으로 과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할 것.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항목들을 표시할 때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정보로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적절하게 통합을 시킬 건 시키고 항목을 이렇게 합해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런 의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비해서 IFRS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걸 서로 비교해 보면은 IFRS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그것들이 그 항목이 작은 것들을 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오히려 IFRS는 그 특징이 공시의 강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석 내용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본문은 오히려 심플하게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는 과도하게 통합은 또 한편으로는 하지 마라. 그 균형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에 자본유지 개념입니다. 자본유지 개념. 우리가 계속성의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계속기업의 가정. 그래서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존속해서 간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으로 결국 이렇게 기업으로 간다는 것들은 결국 회사가 계속해서 자본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할 텐데 여기 이제 자본 유지 개념도 어떠한 이제 개념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중에는 보니까 재무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 그 중에는 또 명목자본 유지, 명목 재무자본 유지,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이 있고요. 또 실물 자본 유지 개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어떤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단계 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대요. 자, 무슨 말이야? 자, 자본유지 개념 한번 볼게요. 자, 유지해야 할 자본의 개념의 정의에서 이것이 이제 이익 측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하는데, 자, 투자액의 반환과 투자이익을 구분하고, 자, 단기 순익은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기초 순자산 플러스 소유주 분배 마이너스 소유주에 의한 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뭐야, 이제 그 기말 순자산에서 기초 순자산, 결국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갖고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텐데, 요때 이제 요 개념 자본 유지 개념을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 유지 개념 중에서 명목 이제 자본 유지 개념 불변 요지 경우에서는 보유 이익의 이득의 경우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애요. 명목 자본 유지 개념의 경우는 이거는 이익을 포함시킨대요. 그래서 보유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토지를 갖고 보유하고 있어요.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0억에 취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처분을 안 했어요. 근데 처분하기도 전에 100억짜리 토지가 300억으로 올라갔어요. 200억이나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했을 때 이제 요 명목 자본 유지 개념은 우리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는데 이것들이 아까 토지의 200억 추가로 올라간 가격도 이익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불변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은 일반 물가 수중 상승 부분 요거는 이제 자본 유지 조정에서 초과분만 이익으로 해라. 그러니까 일반 물가 수중 상승 부분은 이익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 그에 비해서 실물 자본 유지 개념의 경우는 이익은 해당 기간 중에 생산 능력의 증가, 생산 능력, 실물 생산 능력의 증가를 본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산부채 가격 변동을 해서 변동은 이제 자본 유지로 하고 현행 월가, 개별 물가로 해서 뭔가 측정해서 표시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본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기초 순자산 플러스 마이너스 자본거래. 그 다음에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기초 순자산 플러스 소유주에 대한 분배, 소유주에 대한 투자. 그래서 요거 자본거래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 이렇게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거는 이제 자본의 감소 항목이 되겠고요. 소유주에 의한 투자가 있다는 것은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본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생략할게요. 자, 마지막 이제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본유지 개념입니다. 자, 선명주는 2000에서 1년 현금 300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상품 2개를 개당 100원에 구입하였다. 2000에서 1년 물가는 10% 상승하였고 선명주가 취득한 상품 가격은 개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하였다. 구입했던 상품 2개를 개당 180원에 처분하여 기말 현재 현금이 460원이 되었다. 이 경우 1번 명목재무 자본유지, 2번 일반 구매력 자본유지, 3번 실물 자본유지 개념. 각각의 개념하에서 선명주의 단기순이익을 산출하라 할 수 있겠어요? 자, 세 가지 자본유지 개념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한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말 우리가 명목 자본요 경우는 보면 기말 순자산에서 이게 명목 자본이 이제 460이 된다네요. 그 다음에 기초 순자산의 명목 자본은 300이 된다네요. 그래서 결국은 기말 순자산, 기말 재본에 해당하는 금액이 460. 그 다음에 기초 순자산 요 기초 자본에 해당하는 것이 300.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니까 결국 얼마? 당기순이익은 160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460원은 기말 현재 이것이 460이었고 처음에 사업 투자에서 시작한 것이 금액이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460에서 300을 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일반 구매력 자본 유지 개념에서 여기는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일반 구매력에서 요거 기말 자본은 460원 위에 동일하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기초 자본이 기초 순자산 마이너스 일반 구매력에서 330원 했네요. 위에는 300원인데 여기는 330원 했어요. 자, 왜 그러냐 했더니 요거 300원 요것이 얼마? 물가가 10% 상승했대요. 그래서 물가가 일반 물가 10% 상승해서 상승분은 별도로 계산해서 30원 하니까 330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결국 당기순이익은 얼마? 460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330원 빼갖고 130원. 위에 요거하고 다르죠. 160원이고 이거는 130원이고. 마지막 실물자본 유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말 순자산 마이너스 실물자본에서 이제 460만 원이고요. 460이고
기초순이 이제 여기 450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그리고 기말 자본 460에서 기초 자본 450 빼니까 얼마? 10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아주 많네요. 우리가 실물 자본 유지 개념에는 뭐야 생산 능력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명히 시작할 때는 300이었어요. 300. 그러면은 상품을 이제 300이면은 하나의 상품이 지금 100원짜리예요. 그럼 100원짜리 상품이면은 총 몇 개? 300원이면 3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실물 생산을 3개. 자, 그런데 이것이 기말에 가서는 얼마로, 100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150원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50원짜리로 바뀐 상황에서 3개, 3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개를 곱해주면 450만큼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450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기말 자본 460에서 빼면은 당기순이익은 10이다. 결국 이제 자본유지 개념을 뭘로 하냐? 명목으로 하냐? 아니면 일반 구매력 요거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하냐? 아니면 이제 실물 자본유지 개념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장의 결론입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뭘 했죠? 우리가 복습 겸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본 우리가 재무보고 개념 체계, 그래서 회계기준서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재무보고 개념 체계, 그 어떤 회계기준서들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거, 헌법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IASB가 2018년에 이제 개정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무보고의 목적이었죠. 재무보고의 목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어떤 캐시프로 그런 현금으로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면은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업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의 변동, 그 청구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안에 표시가 되면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갖춰야 될 특성을 우리가 질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질적 특성. 자,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본적 특성에는 제가 요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목표라고 적었는데 눈치챘어요. 자, 목이 뭡니까? 목적 적합성. 오케이. 그 다음에 표는 뭡니까? 표현의 충실에서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 갖추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게 있었죠. 뭐 예측, 목적 적합성 경우 같은 경우는 뭐였죠? 예측같이, 그 다음에 이제 확인같이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표현의 충실의 경우는 이제 뭐 중립성, 적시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보강적 특성의 경우는 비, 검, 적이 막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뭡니까? 비가 예, B가 뭡니까? 비교 가능성. 오케이. 이제 검은 검증 가능성. 적은 적시성. 이는 이해 가능성. 그래서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과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는 정보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에는 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정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자산에는 예를 들어서 현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 다 자산입니다. 부채는 뭐 차입금, 사채, 뭐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들 다 부채지요. 그것들을 알겠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거래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재무제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정의에 합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에 이거를 항목으로 반영을 한다. 그리고 그때 금액을 얼마로 할 건가를 우리가 측정이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측정에는 측정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역사적인 원가와 역사적인 취득 원가와 현행 가치가 있고 또 현행 가치에는 공정 가치, 사용 가치, 현행 원가 이렇게 있고 IFRS가 또 공정 가치를 적용한
그런 회계 처리 방법을 자꾸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7번에서는 표지와 공시 이야기했네요. 그래서 또 자본유지 개념, 우리 지금 했던 거예요. 명목 자본유지 개념, 일반 구매력, 자본유지 개념, 실물 자본유지 개념. 어떠한 자본 개념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공부해 갈 텐데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정의를 포함해서 가장 개념적으로 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베이스를 정확하게 이제 알 때 또 이제 회계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회계란 꼭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어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